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을 많이 겪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람의 생에는 정말 업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평생 제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정말로 남에게 죄 지은 게 언젠가는 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도 죄짓고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주 아파서 병원 시세를 많이 졌어요. 몸이 좋지 않고 호르몬도 불균형해져서 살도 많이 쪘고 다른 친구들이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놀 때 저는 교실이나 집에서 창문 밖으로 그런 아이들을 구경하거나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학교 마치거나 방학 때는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친구도 많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병원에 가는 저를 호기심 어리게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살이 찌면 찔수록 저를 배척하고 따돌리곤 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체육 시간만 되면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스탠드나 교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른 아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곤 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친구라곤 없이 비아냥만 들으며 혼자 보내게 되니 성격도 많이 어두워지고 소심하게 자라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모르는 사람과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 한마디 섞지 못할 정도였어요. 어릴 때의 저를 생각하면 우울했던 기억뿐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 공부도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결국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교에 겨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둡고 우울한 저를 보고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대라도 대학에 합격시켜 놓았으니 한시름 놓으실 법도 한데 제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아시니까 걱정이 많으셨겠죠. 부모님이 걱정하신 그대로 어영부영 대학생활을 하던 저에게 부모님이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에 들어와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회사에 잠깐이나마 다녀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대학은 일단 휴학 신청을 해놓고 다음에 제가 정말로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면 다시 다니는 거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시 학교라는 것에 공포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간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눈치가 보여 어떻게든 학위는 따자 하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지인 중 한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곳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으니 한번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게 많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학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라는 곳에 묶여 일하게 되면 학교보다는 괴롭힘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용기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도 저의 성격을 고쳐보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인턴 자리는 단순 업무에 속하는 일이라 학력이나 스펙이 크게 요구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합격한데 아버지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지금 뒤에 일어난 일들까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꼭 아버지 힘이 컸던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대학을 휴학하고 잠시나마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년 단위의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끈기 있게 1년을 버티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첫 출근 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몇 시간 단위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자. 아니, 한번 목숨 걸고 다녀보자. 마음이 딱지 뒤집듯 뒤집어져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도살장 끌려가듯 출근한 첫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마주하고는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다들 친절하고 상냥하신 분들이더군요.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고 첫날이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다들 사회성이 부족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저에게 질책보다는 칭찬으로 사기를 북돋아주시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항상 회사에 상주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장님의 본 모습을 그땐 잘 알지 못했지만 가끔 뵙는 사장님도 좋은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회사 가는 게 마냥 즐거웠고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업무를 해결하면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제 성격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여전히 낯을 가리긴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 친구 하나 없던 소심했던 제가 회사에서 친구도 사귀고 가끔이지만 주말 약속을 잡고 외출도 하게 되자 부모님은 아주 감격하셨어요. 월급을 받는데도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예쁜 옷 사라 하며 꼬깃꼬깃 용돈을 쥐어주실 정도였죠. 그렇게 1년의 계약 기간을 잘 보낼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약 3개월 뒤 낙하산으로 입사한 사장님의 딸 희민 언니의 등장으로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언니라고 부르진 못했지만 뒤에 얽힌 일도 많으니 사연을 보낼 때는 편의상 언니라고 칭하겠습니다. 언니가 들어온 날은 아직도 어제 본 듯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10여 년도 더 된 옛날인데 말입니다. 그날 여느 때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사무실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출근하곤 했거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회사에 고마운 마음으로 환기라도 시켜놓자는 마음이었어요. 환기를 시켜놓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하나둘 직원들이 출근해 공기가 상쾌하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환기를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어서 출근할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평소처럼 별말 없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무 시간 전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저와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고 이것저것 살갑게 잘 챙겨주셨던 사수사원인 영은 언니가 저를 탕비실 뒤편으로 몰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씨, 이런 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걱정이 좀 돼서 오늘 새로 오시는 주임님 앞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 먼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현지 씨도 주임님 오시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지만 아무튼 성격이 예사롭지 않으시거든. 그 말을 듣는데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칭찬받을 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환기시켜 놓은 게 다인데 그게 눈에 띄는 행동이라고 하실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평소에 저를 정말 잘 챙겨주시고 제 성격이 밝아지는 데 있어 많은 공헌을 해주신 영은 언니가 하신 말씀이니만큼 더 불안했습니다. 영은 언니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죠. 새로운 주임, 희민 언니의 불쌍한 희생양이 어리고 뚱뚱한 제가 될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윽고 사장님과 함께 들어와 인사를 하시던 희민 언니의 첫인상은 참 예쁘고 가녀린 여자였어요. 누가 봐도 한 번쯤은 돌아볼 정도로 수수하게 예쁜 얼굴에 평생 다이어트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잘 웃는 낯이었죠. 그런 여자를 보고 나쁜 느낌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저도 처음 사무실에서 인사를 하는 희민 언니를 보고 영은 언니가 말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희민 언니는 대학 시절 방학마다 회사에서 현장 실습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원들이 대부분 언니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반응이었어요. 영은 언니와는 다르게 다들 희민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몇몇의 여자 사원들을 제외하곤 말입니다. 새로운 인턴분? 편하게 회사 끝나곤 언니라고 불러요.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이 어려요. 그날 주임님이 정식적으로 입사하는 날을 기념해서 사내 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위 사원분들 테이블에 계시던 언니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테이블을 돌아 연차 별로 안 된 사원분들과 제가 있는 마지막 테이블까지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누구와도 잘 지내고 성격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점점 희민 언니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저에게 주의를 준 영은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려 주임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가끔 언니 부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영은이 언니가 화들짝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리 술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갓 20살이니 얼마나 술을 잘 못했겠어요. 얼마 되지 않아 너무 속도 좋지 않고 정신도 차려야 할 것 같아서 사람들 몰래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점점 대화 내용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아, 인턴이 진짜 돼지, 진짜 뚱땡이야. 회식하면서 보니까 테이블에 있는 고기도 지가 다 처먹더라니까. 아, 진짜 짜증나서 같이 어떻게 이래. 그리고 진짜 기분 더러운 게
내가 그래도 오늘 처음 왔으니까 좀 좋은 척 해야겠다 싶어서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거든? 근데 예의로 그런 건데 바로 술 취하자마자 나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귀여운 척 하는데 역겨워.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지가 알아서 그만두게 만들까? 응? 솔직히 누군가 계속 돼지 하길래 평균보다 많이 뚱뚱했던 제가 예민하게 대화 내용을 들었던 게 화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계속 듣다 보니 정말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딱 떨어져서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을 보니 예상했던 대로 희민 언니였습니다. 저 어린 시절부터 호르몬 불균형으로 살이 쪘던 게 굳어진 케이스라 밥도 다른 사람들만큼 먹을 뿐 절대 많이 먹는 편 아니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그리 오래 있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거기 있는 고기를 다 먹은 게 분명하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억울한데 뚱뚱해서 짜증이 난다느니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진짜로 부르는 게 역겹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당시 상황으로서도 너무나도 화가 나더군요. 충격을 받아 취했던 술이 다 깨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충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면서 다짐했어요. 절대 제 손으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희민 언니의 실체를 알리고 퇴사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실체를 알린다고 해도 낙하산인 희민 언니에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테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결과만 초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이 맞는 방법이었을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태까지 괴롭힘에서 도망쳐서 집에서 틀어박히기만 했으니 이번엔 좀 혼자 해결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억울함에 그날 밤을 꼬박 지새우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어떻게든 맞서보리라 다짐했던 지난 밤과는 다르게 희민 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겁이 나더군요. 하지만 언니는 어제의 전화통화 내용과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저에게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었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상냥하고 예쁜 얼굴이 어제 저에 대해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라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사장님의 딸인데도 직원들을 그렇게 아끼고 다정하게 대해준다며 희민 언니의 두 얼굴을 보지 못한 사원들은 희민 언니에게 주임님 하며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마조마하며 지내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희민 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성공하자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현지씨, 혹시 이 업무 현지씨가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희민 언니는 점점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제 업무 방식을 꼬리 잡아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해왔던 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자신이 일을 더 해야 하고 일이 힘들게 꼬여버렸다는 식으로 다른 직원들 모두가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현지씨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 나도 오늘 현지씨 때문에 야근해야겠네. 다음부턴 이렇게 하지 마. 주임님, 그런데 저번에도 사실 그 양식이랑 똑같이 해서 제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현지씨,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현지씨 때문에 일 더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제가 회사에 몹시 피해를 끼쳤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그러지 않았던 다른 사원분들도 희민 언니처럼 제가 일 처리를 잘 못한다느니 일을 어렵게 꼬아서 만든다느니 저를 불러서 한마디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를 완전 일 못하는 어리버리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심지어 어느 날은 탕비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자 사원분과 제 욕을 들으라는 듯이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휴,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대학도 제대로 졸업 안 한 애 받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참 정이 많아요. 대학 다니기가 힘들어서 성격 좀 바꿔보려고 인턴으로 왔대요. 여기가 회사지 무슨 유치원이에요? 주임님 고생이 참 많으세요. 저희도 사실 그전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 못했던 걸 주임님이 나쁜 역할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일할 맛이 나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니 자르지도 못하고 인턴 기간 끝나면 똑똑한 애로 뽑으라고 아버지께 얘기 좀 해야죠. 대학도 진짜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전문대. 면접 과정에 참여를 하든가 해야겠어요.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나중에 알게 되어도 화가 날 마당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들까지 다 들으란 듯이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만 같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겨우 올려놨던 자존감이 다시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이게 다 내가 못나고 일을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격이라면 당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을 하거나 적어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회사에서도 하도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럴 말할 용기도 나지 않고 그저 숨고만 싶었어요. 저는 잘못한 일이 없고 그저 희민 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희민 언니는 사장님의 딸답게 진급도 빨리 해서 입사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대리 직급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일 못하는 멍청한 애라는 식의 이미지를 만드는 은근히 이간질이 아닌 대놓고 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영은이 언니와 친한 몇 여사원들도 은근히 무시하며 면박을 주곤 했지만 적극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상대는 어리고 뚱뚱한 저였습니다. 에휴, 그렇게 게으르니까 살이 찌지. 현지씨 좀 움직여요. 현지씨 게으른 거 지금 여기 서류에다 다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업무 내용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으로 제 서류를 폄하하는 건 기본이었고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면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유치하게 어깨를 치고 간 다음 복도에 공간이 없어서 부딪혔다느니 하면서 낄낄거리는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현지씨, 언제 그만둘 거야? 솔직히 내가 나이가 어려서 여기서 대리하고 있는데 이 회사 내가 가질 거 알지? 내가 사장이면 너 같은 애 절대 안 써. 나 같으면 사람들 보기 쪽팔려서라도 내가 먼저 그만둔다. 몇 번 창피 주면 알아서 그만둘 줄 알았는데 너처럼 뚱뚱한 애들은 눈치도 더럽게 없어.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그만두면 제가 지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성격 바꿔보려고 회사에 입사한 거였고 희민 언니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언니 하나를 못 이기고 그만두면 다시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희민 언니의 괴롭힘도 무서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들이 다시 반복되리라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1년만 버텨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버티다가도 집에 가서는 울며 사직서를 작성하곤 했어요. 그 사직서를 언제나 가방 속에 넣어 다니던 어느 날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씨, 저기 선반에 이 서류철 좀 들고 와줄래요? 내가 지금 일이 바빠서.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저에게 다시 상냥하게 굴던 희민 언니가 처음 본 그날처럼 웃으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 언니를 봤을 때처럼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서류철을 가지러 선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반 밑에 사각지대에 누가 봐도 걸려 넘어질 것처럼 짐을 위험하게 적재해둔 걸 미처 보지 못했어요. 유치하게 그렇게 저를 넘어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릴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넘어지면서 선반을 잘못 건드려 선반에 마구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들이 제 얼굴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순간 정신을 놓을 정도로 큰 사고였죠. 정신을 차려보니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고 피로 흐려진 시야 사이로 놀란 사원들이 119를 부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옆으로 달려와 준 건 영은 언니뿐이었어요. 다른 사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고 심지어 희민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떡해만 반복하고 있더군요. 마치 자기가 의도했던 일이 아닌데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듯이 막 우는 거예요. 다친 건 저인데 희민 언니와 친하게 지내던 남자 사원들은 다 희민 언니에게 가서 달래고 있고요. 너무 아픈 와중에도 그 모습이 무척이나 역겹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119에 실려가면서도 제 옆에 있던 건 사장님도 희민 언니도 아닌 일개 사원일 뿐이었던 영은 언니였어요. 언니가 구급차 안에서 말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 전에 주임님이 현장 실습하러 회사에 처음 오셨어. 대학생인데도 사장 딸이라고 하는 행동이 정말 기도 안 찼지. 그때 희생양이 된 사람은 내 입사 동기였는데 일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정말 어느 회사 가도 잘 받아줄 그런 애였어. 그런데 유일한 사내 커플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죽어라 괴롭히면서 남자친구를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 결국 그 애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퇴사한 지금도 우울증에 정신병원을 다녀.
그런데 주임 쟤는 그렇게 한 사람을 괴롭혀서 남자친구까지 뺏어놓고 동기가 퇴사해버리니 흥미를 잃고 그 남자도 버리고 다른 남자 사원을 만나더라. 그 남자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퇴사시켰어. 주임은 그냥 미친년이야.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가 재미 떨어지면 버렸다가 또 다른 장난감을 찾는 거지. 현지야, 퇴사해. 이렇게 된 거 산재보험이랑 이런저런 거 다 챙겨서 돈 다 뜯고 건강검진 다 받아서 아픈 데라도 다 치료하고 나가. 나도 이제 못 참겠어. 퇴사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희민 언니의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저는 영은이 언니 말대로 산재보험 청구를 해서 무너진 코와 다친 얼굴 일부를 재건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사장을 믿고 저를 회사에 지원시킨 아버지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1년을 채우지도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주겠다며 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는 사장에게 맞서 법으로 해결하겠다며 다툼을 벌이셨죠. 하지만 제가 치밀하지 못했던 탓에 희민 언니가 괴롭힌 증거를 모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회사 사원들도 다들 희민 언니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저에겐 영은 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개 사원인 영은 언니 한 명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사장이 CCTV 녹화 내용이 기간이 지나 삭제되었다며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저는 사과 합의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도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딸도 실수로 그런 건데 죄책감과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말하는 사장에게 저희 아버지가 멱살을 잡고 하신 말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언젠가 네 딸년 죄값 크게 치르게 할 거라고, 몇 곱절의 대가를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말로 딸인 제가 들어도 오금이 다 저릴 정도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저는 무엇보다도 회사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사장이나 희민 언니야 그렇게 생겨먹은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 입사하고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던 친절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장 딸인 희민 언니에게 잘 보이려고 행한 모든 짓들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이 무시받거나 상처받지 않고 살려면 능력 있고 당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형수술로 다쳤던 얼굴이 회복되는 시간 동안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수능 공부를 독하게 다시 시작했어요. 살도 20kg 가까이 혹독하게 뺐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었고 살에 묻혀있던 이목구비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예뻐지게 되었어요. 수능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쳐 마침내 저는 늦은 나이지만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더 이상 누구의 무시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 싶어서 너무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저에게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제 인생을 180도 바꾼 중요한 사건이 되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취업에도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걷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꽤 오랜 기간이었던 연애 시절에도 자주 뵀었고 정말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딸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제가 회사에서 당한 이야기를 듣고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울어주시기까지 했어요. 영은 언니와도 아직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고요. 그렇게 희민 언니는 잊고 지낸 지 오래였는데 희민 언니는 끈질기게도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상상조차 못한 일로 말입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날은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도련님이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동갑인 도련님은 2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아버지 소유의 소규모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희민 언니 생각이 났지만 세상에 부모님 회사 물려받는 사람이 희민 언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트라우마로 인한 선입견인 것 같아서 얼른 언니 생각을 지우고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죠. 그런데 식당에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던 도련님 옆에 앉은 사람은 거짓말처럼 희민 언니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잘 살기 위해 노력했던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기라도 한 느낌이었어요. 희민 언니는 회사에 입사한 첫날 그대로의 표정으로 세상 좋고 착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친 일로 성형수술도 했고 살도 많이 빼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과거 사진을 보면 이게 나였나 헷갈릴 수준인데 십몇 년 안 본 언니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언니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착해 보이는 그 웃음도 그대로였어요. 정말 불공평하게도 말입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 그대로네. 진짜 소름 끼친다. 너나 기억 안 나지? 하긴 요즘은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니까. 제가 대뜸 얼굴 보자마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니 언니는 무척이나 당황한 듯해 보이더군요. 그러면서도 그 특유의 피해자처럼 울먹울먹 하는 표정까지 똑같았습니다. 남편과 도련님도 당황해서 원래 알던 사이냐고 물어보는데 바로 남편 손잡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도련님, 제가 뭣도 아니고 그냥 이 집 며느리일 뿐이지만 정말 절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말했던 회사에 악마 같던 상사 있죠? 그게 바로 인연이에요. 그래도 만약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시면 저 다시는 볼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야, 그리고 나 현지다. 이제 기억나시려나? 어디서 이런 악마 같은 게 누구 인생을 또 망치려고 감히 우리 도련님을 꼬셨어? 그 순간 남편이 화가 나서 바로 언니에게 달려들려는 걸 겨우 뜯어말리고 끌어내서 집으로 왔네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추악한 사람과 엮여서 먼저 덤벼들면 잃을 건 저희 쪽이니까요. 정말 좋은 우리 도련님, 우리 시부모님과 인연 닿지 않게 끊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죗값 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냐고요. 저에게 닮아서 착각한 거다. 희민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저를 본 적도 없다고 한다며 다시 한번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희민 언니의 본래 모습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가면 뒤에 감춰진 본 얼굴을. 그래서 오랜만에 영은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염치불구하지만 혹시 회사 다니던 때 사진 있냐고 말입니다. 영은 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며 최대한 돕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제가 다쳤을 때 자신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게 끝까지 한으로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어 오히려 고맙다며 회사 시절 찍었던 단체 사진과 기록해놓은 일기 등을 모두 끄집어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증거를 10여 년 지나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는지 영은 언니에게 물었더니 그냥 예감이 이게 언젠가는 다시 꼭 필요할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희민 언니를 더 오래 보고 저 이전에 희생당했던 입사 동기와도 친한 관계였던 영은 언니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은 언니뿐만 아니라 영은 언니와 이전 희생자였던 동기분과 희민 언니에게 은근히 무시당했던 다른 여사원들도 저에게 많은 증거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도련님께 보여드리자 도련님도 부들부들 떠시며 바로 언니에게 2번 다신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이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희민 언니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다고 하지 뭐예요. 정말 이전에 착한 모습만 보이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니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결혼 잘못할 뻔했다고 도련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좀 무서웠던 건 희민 언니가 도련님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뚱뚱하고 못생겼던 년이 그렇게 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년이 그 돼지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 안 믿고 그년 말을 믿는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어. 그년한테 가서 전해. 밤길 조심하라고. 언젠가 내 손에 온전치 못할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도련님이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사람이 정말로 그런 무서운 계획까지 벌이겠나 싶어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 조심하자고 하더군요. 희민 언니를 잘 아는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또 별일 없겠지 생각하다가 화를 키운 것 같네요. 며칠간 혼자 밤에 나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다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은 것만으로도 화가 나서 도련님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왜 그런 여자 만나서 저를 아직까지 힘들게 하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희민 언니는 생각보다 더 미친 여자였어요. 도련님이 언니와 헤어지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희민 언니가 혼자서 제 뒷조사를 엄청나게 한 것 같더군요. 그간 연결고리가 도련님밖에 없어서 도련님을 몰래 미행하곤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마침 시댁에서 행사가 있어서 식구들끼리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운전을 하려고 골목길에 대놓은 차를 가지러 갈 때 일어났습니다. 웬 차가 골목길에서 저를 발견한 것 같은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다가오더군요. 치여서 바로 목숨을 잃을 정도의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동차이니만큼 생명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뒤에서 저를 따라 나오던 도련님이 저를 밀치지 않았으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크게 다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정식 집에 올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를 따라 나왔던 도련님이 차를 보자마자 저를 밀치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온갖 욕설을 내뱉더군요. 진짜 미친 사람이냐고, 제정신이냐고, 거의 울부짖듯 말하는 도련님의 모습을 보고 희민 언니구나 짐작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오자마자 희민 언니는 또 그때 제가 다쳤을 때처럼 어떡해 하며 눈물 글썽글썽해져가지고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더라고요. 골목길이 너무 좁고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온 건 아닌데 도련님이 괜히 크게 행동해서 다친 것 같다고 말하는데 진짜 사람이 미치면 저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충격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 병원에 가면서도 희민 언니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어요. 희민 언니는 우연히 들른 길이고 도련님과 몇 개월 전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자기를 범죄인으로 mon다며 또 울고불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경찰도 처음에는 희민 언니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다리 다친 거 합의하고 보험사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끝날 것 같아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은이 언니와 회사 사람들에게 받은 자료를 고의 사고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또 헤어지면서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했다던 도련님의 증언도 한몫했죠. 도련님에게서 희민 언니를 떼어내려고 받아냈던 증거 자료들이 이렇게 도련님을 도우는 방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료들은 희민 언니와 저희가 원한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뿐 고의 사고의 완벽한 물증이 되지는 못해서 애를 태웠네요. 하지만 마침내 자차로 식당을 방문했던 도련님이 이용한 도로 CCTV와 식당 주차장 CCTV에서 희민 언니가 자동차에서 대기하다 우리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고 차를 움직인 게 확인이 되면서 희민 언니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CCTV를 폐기해서 저에게 한 일을 잘도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CCTV에 덜미를 제대로 잡히고 만 거죠. 정말 길고 마음 졸이는 시간이었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5년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게 무척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고의 사고라고 확정되지 않았으면 저희 가족은 당장 얼마나 큰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작에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야 할 정신 이상자인 희민 언니가 늦게나마 죗값을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도련님은 여자 잘못 만나서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족들의 인생도 망칠 뻔했다며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도련님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민 언니가 그런 사람인지 처음부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도 영은이 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말입니다. 10여 년 전 죗값을 꼭 받게 하겠다던 저희 아버님의 말씀은 지금에야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아직도 무척이나 끔찍한 트라우마로 저에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언니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시간이 이렇게나 흐르고 또 엮이게 되니 저도 세상이 참 무섭고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일이 있든 남에게 죄짓고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저의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인연은 돌고 돌아 업으로 쌓여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희민 언니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은 셈이지만 그럼에도 사건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 제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도련님을 구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희민 언니가 저희 가족이 아니라도 소중한 한 가정의 새 식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한데 말입니다. 제 힘으로 희민 언니에게 적어도 빨간 줄이라도 남겨주었으니 언니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제발 사회에 피해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장님도 제가 다쳤을 때 희민 언니를 회사에서 방출시키거나 적어도 언니에게 책임을 지게 했더라면 언니가 감옥에 가는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자식의 죄를 싸고 돌기만 해서 언니가 마침내 그런 괴물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저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멋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